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 손해보험 연수교재 제1편의 보험 이론과 윤리에 대해서 1차 시 내용으로서 모집 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교재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교재 학습 강의를 동영상으로 풀어가는 거니까 주교재를 펼쳐놓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시의 제목이 모집 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인데 내용이 좀 많아서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눠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보험 모집과 관련된 모집이라는 단어, 또 중개라는 단어, 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모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이런 일체 행위들을 모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보험 모집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중개와 대리는 또 의미상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중개와 대리의 이제 법률 효과는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느냐. 이런 내용들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 특히나 여기 당구장 표시에 있는 요 문장 자체가 시험 문제의 기출로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암기가 필요하시다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개는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간을 보험계약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중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리는 뭐냐면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인데, 자, 일종의 빠지고 내가 대신할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대리권을 행사해서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집의 행위들은 우리는 대리라고 얘기를 한다. 자, 법률 효과로 본다면 중개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않으나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우리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대리는 그 법률 효과가 대신해서 너 빠지고 내가 할게 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거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중개사가 모집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그 외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열거를 해놨고요. 자, 그런데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니까 대표이사도 모집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사항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 여기 제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험 대리점이 되어 있는데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다라고 되는데 이런 문장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자, 대리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라는 단어 때문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표로 좀 정리를 해보실 게 뭐냐면 각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주체별로 어떠한 권한들을 갖고 있는지 계약 체결권, 고지의무 수령권, 법률 수령권 이렇게 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여부를 좀 구별해 놨는데, 자, 보험 설계사는 세 가지가 다 없죠. 참고로, 자, 여기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에 내용들을 한번 보실까요? 최보험료 수령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표 표시로 개정되면서 내용이 추가가 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설계사는 세 가지의 권한이 없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중개사도 보험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권한 세 가지가 다 없는데, 근데 보험 대리점은 아니에요. 대리점은 대리를 하니까 세 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살펴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보험 설계사, 중개사, 보험 대리점이 각각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금융위원회가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는지, 자, 위탁을 시켜요. 그래서 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다 위탁을 시키게 되는데, 자, 위탁된 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보험 설계사나 보험 중개사나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 마찬가지인데 좀 예외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등록을 하는 것이나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다. 요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게 자꾸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주체별로 이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살펴볼 거고요. 또 각각의 주체별로 등록의 절차 이런 것들도 또 등록의 요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보험설계사가 나와 있으니까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보험업법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는 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에다 등록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손해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것은 제3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과 동일하니까 뒤에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단어만 달라지는 거예요. 손해보험이냐 제3보험이냐 요 단어만 달라지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이 있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자,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1년이고요. 자, 두 번째,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등록할 수가 있는데 해당 보험설계사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면 되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는 숫자를 바꿔놓고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2년, 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제한 요건이 있어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을 해놨으니까 요 3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인 손해보험 대리점 및 손해보험 중개사의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보험 설계사 등록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숫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등록 요건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등록 제한 사유가 있는데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항상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건 뭔가 예외적인 상황들이 좀 잘 나오니까 등록 제한 사유, 즉 설계사로서 등록될 수 없는 사람들을 열거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성년 흑연인 또는 피한정 흑연인. 자, 이것은 우리가 검색 키워드를 쳐보면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내용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성년 흑연인이나 피한정 흑연인은 본인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피한정 흑연인 같은 경우는 금치산자와 같은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좀 용어가 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어떤 금전적인 어떤 집행하는 능력들이 본인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설계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첫 번째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설계사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헷갈릴 수 있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면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이건 기간이 상관없고요. 복권 됐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권되지 않았으면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면 설계사 등록이 되겠죠. 그러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2년 안쪽에서 설계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2년을 넘어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그 유예 기간에 있으니까 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설계사 등록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끝나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된 후, 자,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등록이 취소됐는데 취소된 지 1년 만에 설계사로 등록하려고 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도 바꿔놓고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자, 2회가 중요한 거고요. 1회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즉 뭐 시험 문제에서는 1년 이렇게 나오는데 틀린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제한 사유가 되니까 3년이 지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자, 과태료 과징금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역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면 2년 안쪽이면 등록 제한이 된다는 거고 2년을 넘어서야 설계사 등록이 된다는 거고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보험료 대출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이용한 후 자, 횡령 같은 거 한 거죠. 배임을 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설계사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3년이 넘어야 된다. 근데 시험 문제에 이게 자주 나옵니다. 2년 넘어서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가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등록 제한, 설계사의 등록 제한 사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가 나오게 될 때 숫자가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눈에 익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학습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설계사 등록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협회에 위탁을 받는다. 자, 말소는 이제 다뤄봐야겠죠. 자, 일사전속주의 원칙에 의거. 자, 일사전속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타범회사로 이직, 옮겨가거나 자, 모집을 그만둘 경우에는 우리 말소라고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자, 참고로 말소와 해촉은 좀 구별하셔야겠다. 자, 해촉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하고 보험 설계사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걸 해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자격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등록 취소인 경우가 있는데, 자, 아까는 우리가 살펴본 게 등록 제한인 거고요. 아예 설계사로서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자, 등록 취소는 뭐냐면 등록은 했는데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것이 등록 취소입니다. 자, 등록 후, 자, 등록은 했으니까 근데 취소시키겠다는 거예요. 등록은 했는데 등록 제한 사유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되게 되면 이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계사 등록 없었던 걸로 합시다. 자, 그다음에 등록 당시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한 자였음이 판명된 때, 그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럴 때는 등록 취소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뭐 등록을 할 때 뭐 서류를 위조해서 등록을 했다든가, 자, 이런 경우는 등록 자체가 취소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라서 이제 페널티를 줄 건데, 업무 정지 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등록 취소가 된 거고요. 자, 이런 업무 정지 명령 위반을 해서 모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 정도 페널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설계사와 관련해서 교차 모집 설계 제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거든요. 자,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A 손해보험 설계사가 자, B 생명보험회사 하나를 정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보험을 모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손해보험 설계사 하나가 생명보험사 하나를 정해서 팔 수 있는 거,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모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교차 모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의 설계사가 한 개 회사에 소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일사전속주의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예외가 되는 거죠. 왜? 지금 생명보험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재산보험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은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이 됐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이종 보험회사, 이종이라는 건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매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보험회사를 보험대리점으로 만약에 표시를 해놨으면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문에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런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 제도를 시행하느냐?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 설계사의 소득 보전, 그러니까 방카슈랑스 제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보험 모집에 대한 채널이 생기다 보니까 설계사의 어떤 영업이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교차 모집 제도라는 걸 만들어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보험 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보험 소비자 편에서 손해보험 설계사를 만났는데 생명보험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한 금지사항인데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손해보험 설계사가 생명보험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길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업무상 알게 된 정보 같은 것들을 다른 용도로 뭐 공유를 한다든가 유용하게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금지사항이 뭐냐면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뭔가 초과적으로 더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추가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예.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 또 교차 모집 설계 제도나 설계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실 거는 이제 보험 대리점이죠. 보험 대리점은 출제 경향이 되게 높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가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서 일사전속제 미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험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보험회사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경합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네요. 자, 여러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사전속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험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보험대리점과 법인 보험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을 구별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된다. 아니다. 금융위원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대리점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잊을만 하면 또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해당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그 해당 관련된 업무의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골프장에 가시게 되면요, 골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골프보험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전통 채널보다 그런 골프장에서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보험이요? 해당 업무와 관련되니까 골프보험. 자, 이런 것들을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한 거죠. 2015년 7월부터 소비자의 보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자,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사이버물을 통한 재화 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쉽게 얘기하면 아까 골프장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 제공, 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그 서비스잖아요. 관련 있는 보험 상품.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이것을 자격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보험을 배상책임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손해보험 대리점을 뭐라고 한다?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동산종합보험이라든가 주택화재보험 판매, 골프장의 골프보험 판매, 여행사의 여행자 보험 판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등록 시 보험대리점 시험 합격 요건이 면제가 되고요. 8시간 이상의 등록 교육 이수 시에 등록이 가능하다. 요거는 뒤에서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은 그 개념이 중요한 거고, 그 개념이 이제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사례까지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또 실질적으로 대응하시게 될 때 이게 단순한 암기인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표시를 해놨는데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 암기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 대리점을 나누는 건지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0이 종목별이니까 보험 종목이라는 거예요.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재산보험이냐, 요건 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형별은 좀 개념이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유형별,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전속 대리점이냐, 비전속 대리점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전속과 비전속의 차이는 뭐냐면 한 개의 보험회사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대리점, 보험 대리점을 전속 보험 대리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전속 대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역 업종별로 구별했을 때는 전업 대리점과 겸업 대리점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운영 주체별로 보면 이건 좀 쉽죠.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법인 대리점은 여기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그래서 이 상법상을 예를 들어서 다른 민법상 혹은 보험업법상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되면 이건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 대리점을 뭐라고 한다? 법인 대리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보험 대리점도 잘 나오지만 법인보험 대리점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간단합니다. 자,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인데, 자, 유효기간 연수과정 이수 2년이라고 하는 게 있고 1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거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관계 업무,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는 1년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종사자로 한정하겠다. 관계 업무에 종사를 했으나 등록 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그런 관계 업무 2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법인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개인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이 가능한 거고,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자, 여기 10분의 1 이상이 자,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10분의 1도 출제가 자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제3보험 대리점도 앞에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과 같은 맥락이니까 자, 요 내용들은 빨간 숫자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 제3보험 대리점이 앞에서는 손해보험 대리점이었기 때문에 요 차이만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에 우리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었잖아요. 자,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에 등록하려면 그 요건이 무엇인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교과목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첫 번째, 보험 모집과 관련한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꼭 과목 중에 보험관계 법령, 그 다음에 간단 손해보험 상품 교육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자, 교육 방법으로 봤을 때는요.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둘 다 가능한데 자, 우리 시험 문제의 지문 중에는 집합교육만 허용한다? 그럼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다. 그것도 지문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교육시간은 8시간을 이수하면 되는데 외부 교육시간 2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으로 규정을 해놨다. 그러면 등록이 된다. 뭘로요?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사유는요. 뭐 보험설계사도 마찬가지고 등록 제한 사유는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됐으면 보험대리점으로도 등록 제한이 걸리는 거고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이미 등록된 자라면 보험대리점에 등록 제한 사유가 걸리는 거고요.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이면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에 걸리죠. 자, 그 다음 불공정 모집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있다면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사유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 불공정 모집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우리 주교자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교재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양이 많은데 제가 좀 출제 경향 높은 것들만 좀 추려서 정리를 해놨어요. 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여기 손해보험 대리점의 경우 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또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은 자, 여기에서 공정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예. 자, 다단계 판매업자 및 임직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요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손해보험 대리점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자, 이런 사람들은 보험 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정한 보험거래 질서라든가 보험대리점 육성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다만 시험 문제는 단골 메뉴로서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은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는 방송법 제9조 제5항 당사에 따라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서 승인된 자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겸용하는 자는 제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대리점으로 운영하려는 자라고 되는데 자기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교재에 용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에 표가 좀 부족해서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자,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자, 여기에 해당된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불공정 모집 행위와 관련된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정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실 게 보험대리점의 등록 절차인데 자, 보험대리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건데 그 위탁 업무는 보험협회가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됐던 것은 우리가 주교재에 학습을 하시게 될 때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개인 보험대리점과 법인 대리점과의 그 영업보증금의 규모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 자, 여기 보험회사에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업 자체를 개시할 수가 없어요.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영업 보증금의 규모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억 원인데 법인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3억 원 한도로 또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내에서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보험 대리점이 협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1억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자, 1억 범위 안에서 협의하면 돼요. 당사자 간에. 그 다음에 법인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3억 한도 내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한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우리 보험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업보증금의 예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단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영업보증금을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받지 않고 영업을 해도 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업보증금에 대한 예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험대리점 업무 폐지 절차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등록 절차를 금융위원회에 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업무 폐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다. 자,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다 하는 거예요. 단, 개인 대리점의 경우에는 여기 직접 업무 폐지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절차가 나와 있는데, 보험회사에 의한 업무 폐지 절차의 순서와 개인 대리점의 직접 업무 폐지 절차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표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보험회사의 업무 폐지 절차를 보게 되면 보험회사의 업무 폐지 신청을 하고요. 보험회사의 계약이 해지가 되고 나서 보험협회로 업무 폐지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럼 타 보험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 대리점이 직접 업무 폐지를 하게 되면 신청 절차는 보험회사에다 하는 건 첫 번째로 맞아요. 보험회사 계약이 해지되죠. 그리고 나서 자, 이것도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이 하게 될 때는 증빙서를 지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서가 또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업무 폐지 동의서, 신분증, 그다음에 대리점 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 사유서를 갖고 가라. 그리고 나서 타보험사로 이직이 가능하다. 업무 폐지 절차에 대한 순서와 그다음에 그 첨부해야 되는, 지참해야 되는 서류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대리점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리점 등록 취소, 등록했으나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사도 등록 취소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 한번 취소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등록 후에라도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에 걸려 있거나 그 사실이 판명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취소시키겠다.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보험 대리점도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설계사의 등록 요건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를 보시게 되면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업무 정지 때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이제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 관련 규정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 설계사와 이제 보험 대리점을 살펴봤고요. 보험 중개사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는데 이 세 주체 중에서 보험 중개사가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조금 다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주요한 키워드는 보험 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중개사의 제도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실 정도로, 그래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자,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 자, 그 다음에 보험중개사 등록은요, 금융감독원에 위탁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영업보증금을 자, 금융감독원에 예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까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다가 예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예탁한다는 게 또 차이점이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로 등록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되지만 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는 굳이 금융감독원까지 갈 필요가 없고 보험협회로 등록을 해도 된다. 이것을 좀 예외적 상황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게 과거에 지문으로 출제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험중개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약하니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발급하고 뭐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요청 시 뭐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같은 뭐 수수료, 그 다음에 보수가 그 밖의 대가에 대해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조항들이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이나 자, 이런 쪽에서 보험 모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위 방카슈랑스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003년 8월 방카슈랑스라는 금융영업정책이 실시됐다. 방카슈랑스. 자, 우리 보험이 인슈런스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이 뱅크잖아요. 그래서 뱅크 인슈런스 합성어가 방카슈랑스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한 데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이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이 뭐가 있냐? 자,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그럼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은행. 그러니까 우리 은행 가시게 되면 보험 판매 많이 하잖아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 요 법을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예. 그래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하면 뭐 흔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증권사죠. 네.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예, 요것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회사,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자, 여기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가능한데 여기 겸용여신업자 제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겸용여신업자를 포함한, 그래서 이것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요 예외적 상황만 잘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차 강조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시 내용 정리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